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3장 총수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케이스 스터디로요. 377페이지 보시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와 대침체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 이로 인한 금융 부분에서의 경기 침체가 시작되었죠. 그 원인은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가 좀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을 연상시킬 정도로 굉장히 유사했다라고 합니다. 30년대 대공황이죠. 그래서 공황이라는 표현은 잘 안 써요. 너무 이제 사람들이 겁먹어가지고 잘 안 씁니다. 대공황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2의 대공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경제학자들이 걱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시초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은 자,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주택시장의 과열로 인해서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 전에 주택시장에 어떤 버블이 생겼는데 이 버블이 꺼지게 되면서 과열, 버블, 붐이죠. 과열로 인한 붐. 이게 붕괴되면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붕괴로 시작되었다. 자, 그러면 주택시장의 버블은 왜 생긴 거야? 사실 실체가 없는데 뭔가 거품이 낀 거잖아. 저 과거에 거기 보시면 낮은 이자율로 인해서 발생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1년에 미국의 연준에서는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2001년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니까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IT 새로운 신기술, 새로운 경제가 시작된다 생각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거시 경제 질서도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자율을 엄청나게 낮추게 됩니다. 이자율이 낮게 유지가 되었고요. 거의 이제 제로금리까지 돼버린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장기 대출을 얻어 주택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주택 같은 경우는 돈이 크니까 자기 돈 가지고 다 구입하기 어렵단 말이야. 장기 대출을 해야 되는데 금리가 싸지는 거야. 주택 구입을 위한 장기 대출의 이자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야. 대출의 이자율이 낮아지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막 집을 사려고 몰려드니까 집값은 올라가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에 일조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의 욕망이 이제 커지게 되면서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주택담보대출, 장기 대출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소득과 신용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서브 프라임이라고 얘기하죠. 프라임이라는 게 이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프라임 등급보다 밑에 있는 서브, 거긴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은 채무 불이행 위험이 높은 차용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브 프라임 등급의 차용자들이 돈을 쉽게 빌릴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대출이 용이해졌습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9천만 원 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할게. 돈을 빌렸어. 그러니까 1,000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거잖아. 아니, 빚을 그렇게 어떻게 냅니까? 걱정 마세요. 조만간 집값은 10억에서 20억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20억 올라가면은 내가 빌린 돈은 9억 9천만 원이니까 이게 충분히 집을 팔고도 돈을 다 갚을 수 있고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여기 불나방같이 몰려들게 됩니다. 자, 주택을 구입하기 용이해졌고 이런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활성화 방법 중에 하나가 담보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도 원래는 신용등급이 낮으면 뭔가 담보가 있지 않으면 돈을 안 빌려준다고요. 근데 이러한 담보화 새로운 과정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살짝 볼게요.
주택담보장기대출을 처음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제공했어. 서브프라임 등급에 있는 신용이 좀 불량한 사람들에게도 돈을 빌려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 가지고 대출을 제공하고 이것을 투자은행에 판매하는 거야. 그럼 투자은행은 이를 다시 묶어 가지고 주택담보대출에 기초한 증권을 새롭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요. 이 대출을 투자회사에다가 파는 거야. 저 이거 대출했습니다 하면 투자회사에서는 이거를 어떤 상품으로 만든 거야. 유가증권으로 만들었습니다. 투자회사는 IB 이런 데서 거기 나와 있는 이를 담보로 하는 유가증권을 만들게 되고 새롭게 막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럼 이 담보가 확보된 유가증권은 또 은행이나 연기금, 보험회사 같은 제3의 금융기관에 판매가 되는 거야. 창조해서 제3의 보험회사라든가 3의 금융기관에 판매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상품이 좀 불안할 수 있잖아. 그런데 또 신용평가사가 이러한 상품에 대해서 높은 등급을 또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위험 대출에 대한 또 규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용평가사는 평가를 좋게 받는 거야. 우량 등급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었고 또 정부에서는 뭔가 이렇게 규제를 통해서 이렇게 좀 뭔가 부실한 위험이 높은 상품이 거래되는 걸 막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중간에 보니까 고위험 대출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규제는 없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 이제 비판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른 경제학자들은 규제가 아니라 저소득 가계가 주택보다 많은 보유 하고 할 수 있도록 고위험 대출을 장려한 게 문제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집값이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는 거야. 이렇게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이제 버블이 이제 쫙 끼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값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보통 이제 경제학 책에서는 좀 뭔가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보라고 합니다. 이 바보들이 등장하고 또 더 심한 바보들이 또 계속 그걸 이제 파는 거지, 이 바보들이. 그래서 팔게 되면 또 거기 몰려들고 막 이렇게 막 하게 되면서 나중에 더 이상 높아진 집값이 상식보다 너무 높아지니까 더 이상 높은 가격에 사갈 사람들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팔리지 않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담을 고스란히 그리고 버블이 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주택의 수요와 주택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1995년부터 2006년이라는 10년 동안 몇 배나 증가했어? 2배 이상 상승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상승하게 되면서 경로위전 현상이라 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잘 될 거야 생각하다가 희망과 기대 하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서 일부 주택시장의 관찰자들은 이러한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가는 게 야 이거 과열 아니야? 버블 아니야? 이렇게 투기적 거품 이렇게 끼게 되는 거죠. 투기적인 거품이 끼게 된다라고 우려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밑에서 두 번째 줄 하지만 높은 주택 가격이 계속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었고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그런 상황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붕괴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락하는가? 30% 이상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2배나 올랐으니까 30% 하락이면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오른 가격에 산 사람들은 쾅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물론 낮은 가격에 산 사람들 계속 유지하게 되면 그래도 남는 건 있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30% 이상 하락하게 되고 다음 페이지에 가보시면요. 이러한 가격 변동을 통해 가지고 수요 공급이 균형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폭락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택 가격이 30% 이상 하락하게 된 것은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져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주택의 거품이 꺼지게 되면서 거품이 이렇게 꽝 이렇게 터졌어요. 꽝 되면서 발생하는 문제. 네, 책에 제시된 거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 단락 보시죠.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과 주택담보물을 찾으려는 권리의 상실이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해서 집을 담보해가지고 돈을 빌린 거야. 주택담보대출. 대출이니까 빌린 거니까 갚아야 되겠죠. 근데 갚지 못해. 그게 바로 채무불이행.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무불이행. 자, 그러니까 내가 요거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 그런데 이걸 받을 수 있는 권리마저 없어지네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권리가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실 없어지게 된다. 얘가 이제 급증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주택 경기가 붐을 이루었을 때는요.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빌리고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을 갚아 나가는 최소한의 계약금만 납입해서 주택을 매입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손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짜리 집을 9억 9천을 빌려가지고 샀단 말이야. 근데 집값이 9억 9천 내가 돈 빌린 것보다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집을 팔아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돈을 빌린 그쵸? 대출금보다 이게 하락하는 거야. 대출금보다 가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소유자들은 손실 상태에 빠지게 되었고요. 은행에서는 이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대출 연장, 만기 대출 연장 이런 거 안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렇게 채무 불이행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줬던 당연히 금융시장 입장에서도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이 높아지게 되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들도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자, 은행은 무엇이든지 어떻게 해서든 손실을 메우려 하고요. 하지만 판매하는 주택의 수, 공급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주택 가격의 하락도 나선형으로 계속 더 심해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뭐 그냥 요 정도 보시죠.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은행의 부실로 연결, 이렇게 연쇄적인 피해를 끼치게 되었고, 그리고 집값의 하락은 나선형으로 계속 폭락하게 된다. 왜냐면 집을 내다 파는 사람들이 자꾸 더 많아지게 되니까 계속 살려는 사람보다. 자, 둘째, 주택담보가 뒷받침된 앞에 유가증권을 보유한 형태의 금융기관. 주택담보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투자회사가 유가증권을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유가증권. 네, 요거는 이제 새로운 금융기관에 팔았습니다. 요거를 보유한 금융기관이 당연히 재무 상태가 부실해지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되죠. 대규모 손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대규모 자금을 차용해서 고위험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한 금융기관들은 주택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판단했어. 근데 그 판단이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오히려 파산하게 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대규모 손실을 보게 됐는데 아니 어떤 금융기관, 우량한 금융기관과 그리고 부실한 금융기관을 좀 잘 알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어떤 금융기관이 업계에서 퇴출될지를 분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비대칭 정보에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건전한 은행들조차 서로에게 제공하는 신용과 은행 간에 제공되는 대출을 꺼리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건전한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까지 좀 이렇게 위기, 내가 지금 예금하고 있는 은행도 위험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리고 불신, 아니 금융기관, 금융시스템이라는 건 이제 신뢰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불신 때문에 신용 있는 고객도 돈을 빌리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담보를 제시하거나 뭐 엄청 그러지 않으면 돈을 빌리기가 어렵고요. 금융기관의 업무가 제한됐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볼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자, 주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지게 됩니다. 변동성이 커져. 이렇게요.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많은 기업들이 사업 확장에 필요하거나 단기에 필요한 현금 흐름을 관리하기 위해서 금융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특히 주식시장에서 기업의 어떤 금융기관 제도가 제대로 안 들어가니까 돈을 빌리기가 힘든 거야.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따지는 거지. 그래서 수익성에 대해서도 의심을 많이 하게 되고 기업들이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930년대 이래 보기 어려웠던 수준까지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앞서 얘기한 것처럼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자산이 이렇게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택가격의 하락, 압류 증가, 금융 불안, 변동성의 확대, 이 모든 거 다 관련돼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자, 소비의 의욕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소비의 의욕이 하락. 불확실성이 커지잖아. 이러한 불확실성이 커질 때는 당연히 소비하기보다는 움츠려들게 되죠. 자, 가계는 지출 계획을 뒤로 미루게 되고요. 특히 꼭 필요한 소비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내구재를 하죠. 자동차, 이번에 살려다가 뒤로 미뤄야겠다. 가전제품, 이런 내구재에 대한 지출이 급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실물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든 현상들은 IS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IS 곡선이 왼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렇게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정책 기반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 그래서 어떤 대응을 하게 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부의 대응은 첫 번째.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연방자금 금리에 대한 목표치를 거기 보니까 2007년 5.25%에서 거의 제로금리까지 했습니다. 2008년 12월에 이자율이 거의 0%, 제로금리죠. 이거 뭐 마이너스로 갈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제로금리까지 낮추게 되었고요. 다음 두 번째. 자, 금융 시스템에서는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불신 같은 것들이 팽배하게 되니까 이거를 억제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회는 재무성의 금융제도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7천억 달러의 지출을 승인해서요. 은행의 주식을 확보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의 주식을
정부가 사주는 거야. 확보해서 이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시적이나마 정부가 사주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정부은행 비슷하게 소유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셋째. 자, 앞서 얘기한 것처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한 첫 번째 정책이 총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서 정부 지출을 대폭 증가시키는 것이죠. 정부 지출을 증가, 확대.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오케이? 다음 마지막으로 연준에서는 장기 이자를 낮춰가지고 이자를 거의 제로금리로 했는데 장기 이자율까지 낮춰가지고 거기 보시면 대출과 민간 지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장기 채권의 매입, 직접 매입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양적 완화라고도 합니다. 장기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서 네, 판에 박히지 않은, 그래서 이제 전통적이지 않은 비전통적인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에 박히지 않은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비전통적인 금융 통화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명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째줄에 보시면 이러한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가지고 우리 379페이지에 이때 대공황의 상황과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다가 그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키고 빨리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대공황보다는 그대로 대공황 때는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충격들이 고스란히 경제에 미치게 되었고 충격이 커졌는데 대공황보다는 충격이 완화되었다. 충격을 이렇게 완충시킬 수 있는 대비를 하게 되었다. 대비는 아니죠. 우선 정책을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1933년에서는요. 25%였던 거에 비해서 10%로 상승하는데 그치게 되었고 대공황 때는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데 거의 한 7, 8년 이렇게 들었는데 요 대침체 상황에서는 그래도 한 1년 반 요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되었지만 정부의 이런 빠른 대처, 물론 이런 빠른 대처가 요즘 이슈가 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또 다른 거품을 야기해서 지금 막 금리를 올려가지고 인플레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잘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한번 내용 그래프까지 연결해서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